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정준희입니다. 그 목을 누르면서 9분 동안 눌러서 결국에 사망에 이르렀잖아요.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인종차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좀 흑인하고 뭐 아시아계한테 많이 있는 건 사실이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는 이해도 되면서 방식이 좀 잘못됐다는 생각은 좀 들고. 미국의 인종차별 문제라는 게 이 선진국 치고는 아직도 뿌리 깊게 많이 남아있고 미국이 진짜 선진국인지 좀 의심이 돼요. 빈부격차도 좀 줄이고 인종에 대한 차별도 줄여야 진정한 미국이 선진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뭐 뒤를 들여다보면 그런 일이 있겠죠. 근데 우리도 그걸 보고 반성하고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뭐 좀 유명한 큰 사건들이 많잖아요. 지금은 거의 뭐 소요 사태나 뭐 폭동으로 이제 그런 한 해프닝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뭐 진짜 마틴 루터 킹이 했던 것처럼 뭔가 좀 의미 있는 변화가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번에 특별히 더 시위를 하고 나오는 게 한계 임계점을 건드린 건 아닌가. 우리도 이제 백인들에게 좀 더 호의적이고 동남아라든지 또는 흑인들에게 좀 이렇게 시선을 좀 달리 본다는 건 그건 좀 반성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는 뭐 단일 민족이다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생각도 많이 바뀌어야 된다. 거리에서 만나본 시민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난달 25일이었습니다.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했는데요. 경찰의 무릎 밑에 깔린 플로이드는 술물 못 쉬겠다고 호소했지만 이를 무시한 경찰 탓에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후 항의 시기가 시작됐고요. 상황이 격화되자 통행금지령도 내려졌는데 거리를 메운 시위대가 심야까지 곳곳에서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바깥에서도 연대 시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영국, 독일, 캐나다, 프랑스 등의 주요 도시에서 인종차별을 규탄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토론에서는 흑인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미 시위 사태, 그 배경과 파장은 무엇인지, 또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함의는 무엇인지 다양한 시각에서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은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9730 누르시고 의견 남겨주십시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모바일 콩, 트위터 계정 KBS 오픈,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의견과 뜨거운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살아있습니다. 토론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토론, KBS 열린 토론. 토론은 라디오가 진짜입니다. 진짜 토론, KBS 열린 토론. 네, 지금 이 문제를 논의해 주시기 위해 세 분의 패널 모셨는데요. 먼저 미국 정치 전공이시고요. 현재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의 민정훈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국제문제평론가시죠. 인문결 연구소 임상훈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국내에서 정치외교학 공부하셨고요. 미국인이십니다. 조셉 네멜카 씨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멜카 씨가 유타주 출신이라고 네,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저는 미국 여러 주 살았는데 현재 가족이 유타에 계십니다. 현재 가족이. 네네. 뭐 이런 말씀 뭐 여쭤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이 주의 성향 자체가 상당히 좀 약간 아주 폐쇄적이라 그럴까요? 뭐 보수적이라. 거의 그렇죠. 보수 중에 최대한 보수죠. 최대한 보수. 예. 지금 이제 뭐 스윙 스테이트에는 한 번도 속해 본 적 없나요? 네, 스윙스에 산지 한 60년이나 70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미국인이신 조셉 네멜카 씨까지 모셔서 현지 상황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 또 미국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의견들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흑인 사망 사건에 항의하는 미국 시위가 굉장히 격렬해진 상태인데요. 임 소장님께 먼저 이 사건 어떤 식으로 전개된 건지 여쭤볼게요. 지난달 25일에 발생한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플로이드라는 이름을 네. 가진 한 흑인이 사망한 사건이었는데 사실 처음에 시작은 그 경찰로 이제 제보가 들어온 것이 $20 위조 지폐 가능성이 있다라는 제보가 들어왔죠. 거기에서 이제 경찰이 출동해서 검문하는 과정에서 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과잉 반응, 과잉 대응을 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경찰 4명이서 이제 한 명의 무릎으로 어쨌든 목을 짓누른 거 아니겠습니까? 7, 8분 그 긴 시간 동안에 숨을 쉴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짓누르면서 결국은 정신을 잃고 결국은 이제 저 병원으로 옮겼습니다만 사망까지 하게 된 그 사건. 그게 이제 지나가는 행인에 의해서 카메라에 찍혀가지고 전 미국으로 이제 중계가 사실 저 페이스북으로 예. 상황이 전부 알려지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뭐 트럼프 대통령도 처음에 이제 시청도 그 화면을 보기도 했고 예. 처음에는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어쨌든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기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이러면서 이제 시위가 지금까지 오게 됐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예. 예전에 그 로드니 킹 사건도 이제 그 TV에서 이렇게 막 뭐 중계하듯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나섰던 것도 큰데 이번에는 특히 아마 페이스북, 그러니까 네. SNS의 또 미디어 역할이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사실 $20 위조 지폐가 그렇게 사망까지 이르게 할 일인가? 예. 이게 조금 더 분노하게 만드는 대형 무슨 뭐 범죄라 뜸도 모를까? 그 아마 그 더 그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메카 씨도 혹시 SNS로 그 장면을 받아보셨어요? 네, 저도 처음으로 이거 접하게 된 것도 SNS 통해서 알게 됐어요. 예. 뭐 요즘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뭐 뉴스도 보지만 특히 저 같은 나이 사람들은 SNS 많이 보기 때문에 많이 보기 때문에 처음에서 접하게 돼주고 다음에 뉴스로 넘어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시대가 바뀌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뭐 아예 영상이 없었던 그런 뉴스였다가 영상으로 뉴스를 처음 보다가 이제는 SNS가 먼저 그것을 퍼뜨리고 그다음에 뉴스로 나중에 접하게 되는 그죠? 그런 상황들이고 그래서 이제 아마 이런 그 영상을 이제 서로 공유된 영상을 보면서 느낀 그런 분노랄까 이런 게 이제 굉장히 크지 않았나 싶은데요. 지금 현지 상황이 어떤지 좀 알아봐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그건 아직 안 할 거고요. 예, 좀 이따가 아마 이제 통신원 연결이 되면 아마 현지 상황들에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뭐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 뭐 이게 참 복잡한데요. 일단 민정 교수님 이게 뭐 이런 사건들이 여러 번 반복될 때마다 뭐 똑같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지금 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라고 일단 어떻게 보세요? 좀 전에 임상훈 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경찰의 그 백인 경찰에 의한 네. 흑인에 대한 과잉 진압이 문제가 되는 거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짜리를 그 뭐 복사기에다 써가지고 그런 종종 있거든요 미국 사회에서. 그러면 이제 그 마크를 통해 가지고 이게 위조지폐 같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가면 경찰이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뭐 흑인이 뭐 용의자가 내가 그렇지 않았다 막 이렇게 좀 저항도 할 수 있을 거고 뿌리치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게 뭐 중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미국에서 뿌리 있게 있었던 흑백 갈등 그리고 이제 그 공권력이 미국은 굉장히 센 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총기가 있는 그 국가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백인 경찰에 의한 흑인에 대한 과잉 진압은 굉장히 뿌리 깊은 겁니다. 그런 일이 또 다시 벌어졌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SNS를 통해 가지고 급속도로 퍼져나가면서 이제 공분을 사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과거에도 이제 평화적 시위가 있어 왔습니다. 근데 평화적 시위가 있었고 패턴은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낮에는 평화적 시위를 하고 이게 저녁 때가 되면 폭력 시위로 좀 변질되는 그 과격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약탈 방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1990년 LA 폭동 때 사실 로드니 킹 사건과 한인 상점에서의 흑인 소녀 필사 사건이 사회에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한인 상점들이 많은 피해를 받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그 사건이 이번에 나고 난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분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평화적 시위에 대해서는 지지한다. 내가 지지하고 나의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반면에 이제 그 폭력 시위라든지 약탈 방화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거는 국내 테러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강경한 그 대응 방침을 밝혔는데 문제는 평화적 시위보다 강경 진압에 더 무게를 두면서 평화적 시위대들까지도 어떻게 본다면 폭도로 이렇게 규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 무엇보다도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평화적 시위가 끝나기도 전에 워싱턴에서 이제 그 자신이 이제 앞에 세인트 존스 교회라는 데를 가기 위해서 가서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 이제 평화적 시위자들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물리적 그러니까 뭐 고무 총탄이라든지 최루탄을 쏘면서 거리를 정리하고 가서 퍼포먼스를 한 것이 결국은 책임감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자기의 지지층만을 위해서 퍼포먼스만 하고 있다라는 이것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미국 사회의 어떤 그 극심한 분노와 실망이 겹쳐가지고 이것이 인종차별 문제까지 겉들어지면서 여기에 또 적절치 않다라는 대통령의 리더십까지 겹치면서 미국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딱 어느 하나의 문제라고 규정짓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복합적인 문제는 좀 이따가 이제 아마 좀 쟁점화 시켜가지고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통신원이 연결이 돼서 노정민 통신원으로부터 한번 상황을 들어볼 텐데요. 지금 워싱턴 DC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정민 통신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워싱턴입니다. 지금 그 미국 전역에서 이제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지 상황들 좀 들려주시죠. 예, 제가 있는 이곳 워싱턴 DC에서는 이제 오늘까지 일주일 넘게 지금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도 그 시위 현장에는 이제 그 거리에는 이제 장갑차 무장 군인이 배치가 됐고 이제 상공에는 전투 헬기도 좀 뜨고요. 그래서 지금 워싱턴 DC뿐만 아니라 이제 한인교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인근 버지니아나 메릴랜드주에서도 곳곳에서 지금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약간 평화적인 시위로 좀 전환이 되긴 했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폭력 시위와 함께 방화 약탈 등이 발생하면서 지금 미 전역에서 최소한 40개 도시에서는 저녁부터 이제 야간 통행 금지 조치가 내려졌는데 그 기간을 연장하는 도시도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워싱턴 DC도 원래는 어제까지였는데 하루 더 연장해서 오늘 밤까지 그 야간 통행 금지 조치가 지금 내려진 상황입니다. 지금 워싱턴 DC를 포함해서 한 23개 주에서는 계속 주 방위군이 투입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수천여 명이 모여서 시위는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 현재와 같은 문제를 촉발한 이 조지 플로이드 씨의 이제 사망이 부검 결과가 좀 나왔다고 들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경찰관들의 유죄 판결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 지난 1일에 공개된 그 조지 플로이드 씨의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은 그 경찰의 제압 과정에서 목 압박에 따른 그 심폐 기능의 정지가 이제 주된 사인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무릎으로 목을 누른 것이 결정적인 이제 사망 사인으로 나온 건데 이 부검 결과가 다시 한번 시위대들을 분노케 했고요. 그래서 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백인 경찰 4명에 관련돼 있었는데 이제 처음에는 직접 그 목을 누른 경찰이 3급 살인 혐의에서 지금은 이제 2급 살인 혐의로 더 큰 처벌을 받게 됐고요. 또 초반에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던 다른 3명의 경찰들도 지금은 이제 살인 방조죄로 일단 함께 기소가 됐습니다. 참 이게 이 부검 결과나 뭐 이런 문제 가지고도 한동안 좀 논란이 있다가 이제 확실하게 경찰 측의 이제 책임인 것으로 지금 사인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좀 전에 저희도 얘기 나눴습니다만 이 트럼프 대통령은 도대체 이제 무슨 생각일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드는 그런 상태인데요. 현지 분위기 어떻습니까? 뭐 처음에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뭐 과잉 진압한 경찰에 대해서 수사를 촉구하거나 이제 트위터에 애도의 뜻을 나타냈습니다만 시위가 너무 이제 크게 확산하면서 이제 이들에 대해서 뭐 테러 조직이다, 뭐 급진적 좌파다, 뭐 약탈과 폭력적인 시위대에게는 뭐 인간 쓰레기 이런 표현까지 지금 나왔거든요. 사실은 이제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이제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전략이다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는데 며칠 전에 또 기자회견에서도 이런 사태를 끝내기 위해서 연방 군대까지 동원할 수 있다 이런 뜻도 나타냈잖아요. 근데 하지만 이 미국 내 이제 뭐 정치권이나 뭐 국방부 내에서는 이미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크고 뭐 전직 대통령이나 전직 고위관리 같은 영향력 있는 인물들도 마찬가지 반대 입장을 나타냈고요. 또 각 주의 주지사라든가 이거 워싱턴 DC 시장도 일단 이 연방 군대 투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좀 거리두기 어떤 그런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일단 시위대들이 많이 화가 났고요. 그래서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 이것이 미국을 분열시키는 또 하나의 원인으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데
워낙 상황이 이렇게 일파만파 퍼지다 보니까 제발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조용히 좀 하고 있어라. 좀 이렇게 지적하는 정치인들도 지금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전부터 이제 트위터 좀 그만하라고 막 그랬는데 네, 이제 네. 말 좀 조심하라. 이제 이런 예.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당연히 이제 또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지켜보게 되면 한인 교포들 피해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이게 뭐 단지 한국인이라서가 아니라 예전 경험 때문에 또 그런 맞습니다.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인가요? 예, 지금 이곳 지역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제 그 피해를 입은 우리 한인 업소들이 속속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일단 워싱턴 DC에서도 한 7개, 8개 정도의 그 한인 업소가 약탈과 파손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에서도 그런 사례가 보고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한인 교포가 크게 형성돼 있는 다른 도시, 뭐 예를 들어서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뭐 한인 업체 600여 곳 가운데 한 60~70%가 피해를 입었다 이런 보도가 있고, 뭐 로스앤젤레스나 필라델피아에서도 이런 피해가 많았는데, 어떤 한인 교포는 이제 시위대가 올 것을 대비해서 총을 차고 일을 할 정도다 뭐 이런 그 보도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야간 통행 조치가 내려지면서 좀 진정세에 들어서긴 했습니다만 다시 언제 이것이 또 교포 사회로 이제 불똥이 튈까 좀 불안감이 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주미대사관이나 한인단체, 경찰들이 좀 긴밀히 소통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많이 좀 대비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모로 좀 어려운 조건이신데 어쨌든 소식 현지에서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워싱턴의 노정민 통신원이었습니다. 예, 현지 이야기까지도 이제 함께 들었는데요. 아까 이제 민정훈 교수님께서 이게 워낙 참 복잡한 것들이 이제 얽혀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조셉 네메카시가 보시기에 이게 미국인의 어떤 그 상태로 보시기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좀 터질 만한 조건에 원래 좀 미국 사회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시나요? 네, 저는 이거 터졌을 때 예상하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이제 나오겠다. 그랬던 이유가 한 달 전에는 우리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흑인 소녀가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경찰이었던 사람이 가서 죽여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건 때는 아무 별로 반응이 없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집도 못 나가고 좀 더 심심하고 뭔가 막 직장도 잃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분노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시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아까도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백인 경찰관에 의한 뭐 흑인 내지 이제 소수 인종에 대한 좀 과잉한 진압 자주 있었던 일이고 사망 사건까지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노나 불만도 이렇게 좀 수시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만은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거는 이게 평화로운 시위였다가 야간에 약간 폭력적인 시위 양상을 보이다가 약탈이나 방화까지도 이제 나오는 거. 이 부분을 이제 많이들 놀란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이제 이런 약탈 방화 같은 거 뭐 흔한 건 아니겠지만 왜 이렇게 연결이 될까라는 궁금증이 드는데. 그거는 코로나한테 제일 많은 영향을 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예. 지금도 안 그래도 국가 상황이 좀 혼란스럽고 사람들이 돈 제대로 못 버는 상황인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되게 많은 사람들은 나는 여기 들어가서 좀 뭐 받을 수 있다. 뭐 TV도 받아서 뭐 팔아야 된다. 네. 좀 그런 거에다가 기회주의자들 그냥 이거랑 그렇죠. 아예 그냥 상관없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우리는 이거랑 아예 뭐 Black Lives Matter랑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도 우리는 이거 그냥 뭐 해보자. 그렇죠. 여기서 이제 범죄 행위를 그냥 해버리는 그런 상황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보니까 이 조지 플로이드 씨가 이제 사망한 지역인 이제 미니애폴리스, 미네소타주에 여기에 흑인 주민의 비율이 6%뿐이 안 되는데 이번에 코로나19 확진자가 29%예요. 그러니까 100명 중 29명 꼴로 이제 발생했다. 이게 명백히 이제 어떤 인종 또는 계층이 이제 코로나 피해와 이제 연결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그런 보여주는 그런 사례인 것 같거든요. 이 부분 임상훈 소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니애폴리스 시도 지금 그 수치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미국 전역이 그 전체에서 이제 흑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러니까 20% 이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로 확진자 그다음에 사망자 이런 비율을 놓고 보면은 오히려 더 위로 올라가는 이런 경우. 그러니까 그 흑인들의 이제 분노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이번에 그 미니애폴리스 사건이 난 그 도시에서 그 지금까지 5년 사이에 벌어졌던 그 경찰의 소위 말해서 그 무릎으로 찍어 누르는 그 진압
이것이 지금까지 270몇 건이 나온 것으로 이렇게 미국 언론에서 보도가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 그 중에서도 60%가 흑인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지역에서 흑인 비율이 아주 적다는 것.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진압 과정에 당하는 흑인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은 그만큼 흑인들에 대한 그 경찰들에 의한 어떤 과잉 진압, 차별 이런 것들이 심하다.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 이제 미디어계 밖에서 이제 흔히 연구 결과 나오는 것들 중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흑인들이 미국 사회에 얼마나 될 것 같으냐라고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면 한 30-40% 될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답을 한대요. 미국인들이. 근데 실제로 이제 인구 비율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소수잖아요. 네. 왜 그럴까라고 하면 이제 미디어에서 묘사되는 흑인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 특히 범죄로 묘사되는 비중이 높으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실제 인구보다 경찰이 많다고 생각하고 실제 인구보다 흑인이 되게 많다고 생각한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연구 결과들이 아주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이제 보면 좀 이렇게 백인 경찰과 흑인 이런 이제 뭐 범죄 잘하고 잠재적으로 파악되는 그런 간주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자꾸 이제 벌어지는 게 편견의 문제 또는 인종차별적 심리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제 사실 또 직업 안에서 생기는 자기의 경험이나 방어 논리 같은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백인 경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문제는 어떻게 좀 이해해야 될까요? 글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흑백 갈등은 계속 미국 사회에 있어 왔고요. 근데 이제 경찰 쪽의 주장을 뭐 특정한 근거를 대기는 어렵습니다만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불신검문이라고 하죠. 예.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감에 의해서 우리나라 말로 감에 의해서 경찰들이 이제 길에서 가는 그 차들을 잡는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대체로 이제 그 비백인 예. 인구들에게 이제 그런 많은 그 불신검문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 백인보다는 비백인 무엇보다도 흑인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경범죄겠습니다만 마약 소지라든지 뭐 이제 다른 부분에서의 이제 그 범법 행위로 해서 미리 검거라는 그 율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도시에서 이제 아무래도 흑인이 그 열악한 처우에 있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처우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미국 사회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잡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백인보다도 좋은 교육을 받은 주린 백인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그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이것이 이제 악순환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백인 경찰 입장에서는 흑인들이 압도적으로 백인에 비해서 범죄자의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흑인은 또 그 반면에 우리는 부당하게 2등 시민으로서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러면서 경찰과 백인 경찰과 맞닥뜨렸을 때 저항부터 하고 보는 이러한 그것이 이제 얽매이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복합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총기 소유가 이제 자유롭기 때문에 이제 그 백인 경찰이든 경찰이 일단 용의자가 됐던 그 시민에게 어떠한 그 신고에서 출동을 했을 때 이제 굉장히 상대 용의자라든가 아니면은 대화를 해야 되는 상대가 총기를 갖고 총기를 사용할 것 같은 그러한 움직임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가 차 안에 타면 조셉 씨도 아시겠지만 옆에 글러브 박스라는 걸 열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가 있고 지금 차에 가면 항상 손을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차에서 내릴 때도 항상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빼고서 이렇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애매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원인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경제적 요인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종 간의 어떤 그 갈등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역사적 뿌리가 깊다 해서 한편에서는 이제 노예제부터 시작된 어떤 백인의 뿌리 깊은 흑인에 대한 차별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도 뭐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악순환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예 근거가 없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흑인들의 범죄 비율이 높다 보니까 더 이제 약간 편견을 가지고 대하게 되고 흑인들도 불만이 있으니까 또 강하게 저항하게 되고 게다가 이제 총기라고 하는 게 언제든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미국 경찰들도 상당히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그걸 제압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태도들이 분명히 생길 것 같은데 이게 또 다른 연구 결과입니다만 이제 미국 교도소에서 강하게 이제 막 제압을 이제 그 간수들이 하면 죄수들도 또 강하게 저항을 해가지고 그 안에 폭력성이 굉장히 상승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결과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조셉 네메카 씨가 보시기에 이게 주변에서 그런 것들을 좀 느끼셨나요? 이런 미국 경찰관에 의한
유색인종 내지 이제 비백인들에 대한 이제 편견 내지 이제 잠재적 폭력 어떤 범죄자로 보는 그런 눈길 이런 것들. 그렇죠. 저는 그래도 유타가 좀 안전적인 주라 가지고 유타에서는 많이 못 느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전에 다른 주에 살아봤고 그 주에 살면서 확실히 뭔가 경찰이 대응하는 것 달라요. 예. 어떤 사람이냐 뭐 그리고 그거는 인종뿐 아니라 뭐 옷차림 뭐 어떻게 생겼는지 많은 요소가 그렇겠죠. 들어가겠죠. 예. 그래서 경찰들이 그런 많은 것들 보면서 아마 그 머릿속에서 선입견이 생기는 거죠. 이 사람은 위험하다. 조심해야겠다. 아니면 이 사람은 뭐 괜찮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만약에 그 사람 그 용의자가 흑인이시고 그 뭐 어떻게 보이면은 예. 나는 조심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그 경찰이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경찰들이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럴 수밖에 없게 느껴질 것 같기도 해요. 예.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게 참 이게 뿌리 깊은 문제인데 지금 이번에 이제 시위 참가자들 보니까 직접적인 피해 인종이라고 볼 수 있는 흑인뿐만이 아니라 이제 백인도 참여하고 라틴계나 이제 동양인들까지도 이제 자주 눈에 띈다고 하는데 아까 뭐 이제 조셉 씨가 얘기하신 뭐 기회주의자들도 이 안에 섞여 있겠지만 예를 들면 폭력 시위 같은 경우엔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인종을 넘어서서 뭔가 표출되고 있는 분노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까요, 임 소장님? 그렇죠. 이번 거 같은 경우에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으로 전개가 되어버린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한 인종에 의해서 한 다른 인종이 그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외의 인종은 뭐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몇 번의 사건에서 좀 그 패턴이었다면은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특히 아까 조셉 씨가 그 표현을 되게 좋게 잘 해주셨는데 코로나19라고 하는 좀 극단적인 그런 상황에 몰리면서 사람들이 극도로 예민해지는 그런 것도 분명히 작용하고 있고 흑인들 같은 경우에 이번에 그 전까지 피해보다 지금의 피해는 좀 그 다르다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이 이제 코로나19 이후라는 왜 그러냐면은 코로나19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흑인들의 피해가 더 컸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진압 과정에서 뭐 이렇게 되다. 이거는 흑인들 입장에서도 이거는 잠재적인 그 범죄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나는 선하게 살면 나는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결국은 흑인이라는 이유로 더 우리가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느낀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백인에 의해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이번에 뼈저리게 느낀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건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꼭 흑인뿐만이 아니라 이건 결국 미국은 결국 백인이 움직이는 사회고 백인이 아니라면은 결국 그 위기 상황이 오면은 평화 시에는 뭐 다 공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위기 상황이 오면은 우리는 결국은 가장 먼저 이렇게 그 위험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이 실제로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다른 인종들도 이제 같이 동참하고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상황이 좀 복잡해지는 게 예를 들면 책임자 처벌 말 그대로 이제 이런 강한 어떤 행동들을 잘못한 어떤 경찰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해라라고 하는 정도의 요구로 단순화되면 문제가 쉬운데 이걸 매개로 해서 다른 이제 불만들이 이제 터져 나오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이제 인종차별 문제부터 해서 소득 불평등의 문제라든가 지금 코로나19에 관련된 불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표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위대들이 요구하는 어떤 상황 그다음에 어떤 것들을 구호로 외치고 있는가 뭐 이런 궁금증들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체로 어떤다고 판단하세요? 이런 식의 불만의 어떤 갈래랄까요? 이런 거는? 뭐 지금까지 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그 온라인 타운홀 미팅 형식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행동을 해서 바꿔야 된다. 뭘 바꿀 것이냐 그랬을 때 얘기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인종차별 철폐하고 경찰 개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그 플로이드 씨의 사망 사건으로 인한 인종차별 문제는 미국에서 있어 왔고 인종차별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평화적 시위 그리고 이제 약탈 방화 폭력 시위가 계속 반복적으로 있어 왔어요. 있어 왔는데 그런 그 시위가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법제와 어떤 그 결과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통해 가지고 경찰을 개혁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을 마련한다든지 인종차별 철폐하기 위해서 행정부의 노력이라든지 아니면 연방정부 주정부 차원에서 아니면 연방의회 차원에서 뭔가 결의안을 낸다든지 법제화하는 노력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백인 경찰들 그러니까 모든 경찰 공무원들이 따라야 되는 규정을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반대에 부딪히면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얘기하면은 모든 미국 사람들이 이제 인종차별하는 그 철폐를 하지만 그러면 그것을 인종을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는 없애야 된다. 정의를 구해야 된다. 불평등 없애야 된다는 거에 그 보편적인 명제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그럼 구체적으로 그렇죠. 법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고 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법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진보주와 보수주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안 되어 왔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계속 논의가 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구체적인 어떤 정책적인 실현 혹은 경찰개혁 안을 갖다가 연방정부 차원에서 아니면 그 폴리싱 같은 경우는 주정부의 어떤 역할이기 때문에 주정부 차원에서 특히 이제 미네소타에서 어떤 경찰개혁을 위해서 어떤 노력할 것인가 그게 본보기가 돼야지만 다른 주들도 따라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게 가장 기초적인 목적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이것이 불평등 문제까지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말씀해 주신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플로이드 씨를 사망한 경찰에 대해서 이제 그 2급 살인죄가 적용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유족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폭력 시위가 좀 줄어들면서 이제 그 평화적 시위로 이제 좀 전환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불평등 문제는 또 다른 문제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인종차별 혹은 백인 경찰에 의한 과잉 진압을 갖다가 제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백인 경찰이 구속이 되고 본보기가 되고 그에 따른 후속적인 법적 노력이 된다면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단 이제 책임자를 확실하게 처벌하는 모습 가장 선결적인 거고 그다음에 경찰 개혁해서 뭔가 인종에 의한 인종차별에 의해서 이런 과잉한 진압이 안 나오게 할 법제화. 그다음에 기타 이제 불평등 문제를 좀 더 장기적으로 보게 되는 이런 아마 단계일 것 같은데 일단 사태 수습의 책임이랄까요? 사태 수습의 주체. 그러니까 일단 주정부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또 연방 정부도 뭔가를 해야 되고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단계적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내줘야 되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되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임 소장님? 그 이번 사건 같은 경우 이제 사실 누적된 사건이었잖아요. 지금까지 이제 특히 그 2013년이었던가요? 그 아주 상징적인 그 17살 청소년이 사망했던 그 사건 그 이후로 흑인 인종,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이런 그 해시태그가 붙는 그런 그 운동도 계속 이제 벌어지고 있던 참에 지금 벌어진 거라서 그 주정부나 그 연방 정부 입장에서도 이번 사건을 그냥 넘길 수는 없는 그 어떤 그 한계점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얼마 전에도 왜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그 어떤 그 범죄자 혹은 잠재적인 어떤 그 범죄의 가능성 있는 그런 지역으로 갈 때 뭐 신체 어디분가에 이제 카메라를 켜고 가서 이제 모든 것이 중계가 되도록. 근데 이번 사건에 그런 게 있었다는 얘기는 또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있었다는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과거에도 어떤 그 움직임이 좀 있다가 또 다시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작은 뭐 하나라도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그다음에 이게 그 이 폭력 시위 같은 것들은 금방 이렇게 잦아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아주 작은 부분부터 그러니까 구체적인 매뉴얼부터 조금씩 고쳐 나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냥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어떤 뭔가를 바꾼다든가. 그러니까 아까 우리 나눈 것처럼 그 근본적인 차별 문제 같은 건 당장 개선이 어렵잖아요. 계속 두고두고 이제 장기전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 거 매뉴얼 하나하나 바꾸는 거 이런 거 주정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 이 시범 케이스로 어느 한 주정부에서 하면은 그게 다른 주정부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아주 작은 매뉴얼부터 고쳐 나가는 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시급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조선 데메카 씨는 혹시 친지나 친구들이 미국에 계실 테니까 야, 이 문제는 좀 이렇게 좀 풀렸으면 좋겠어 뭐 이런 식의 얘기들 같은 거 오고 가나요? 제가 주로 보는 친구들이 SNS에 보면은 말씀하신 거 카메라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보다는 진짜 그 인종차별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내서 그 사람 먼저 좀 경찰 못 되게 해야 된다. 왜냐면 그 사람은 경찰 되면은 우리가 어떤 기능, 어떤 뭐가 막아주는 뭐가 있든 그 사람은 차별할 거다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아예 경찰 못 되게 뭐 스크리닝 하든가 어떻게 들어와서 경찰 하게 막 하고 싶다고 그럴 때는 그러면 너는 인종차별 하는 사람 아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뭔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예 이제 인종차별적 성향 내지 사상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분들이 경찰로 진출하지 못하게 막는.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지 사상 검증이 돼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뭔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쪽에 이제 또 이야기들이 아마 오고 가고 있나 보네요.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실 텐데요. 일단 좀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정의진 문자 캐스터.
네, 미 시위 사태에 대해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튜브로 루크님. 미국 경찰의 과잉 진압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현재 트럼프 정부의 코로나19 대처에 대한 무능함에 미국 사회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종차별 문제는 워낙 뿌리가 깊은 상황이라 시위를 한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이번 시위는 이전 시위와 달리 인종차별이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자로 이주윤님. 미국은 총기 소지를 허용한 나라이기에 경찰의 치안 유지를 위한 과잉 진압이 용인되어 온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과잉 행위로 시민이 사망에 이르게 된 건은 경찰의 폭거로 봐야 할 것입니다. 3320님. 이번 흑인 사망 사건을 보면서 미국에서는 여전히 인종차별 문제가 심각함을 느끼게 합니다. 전 세계에서 위대한 사회라고 자부하는 미국이 인권 면에서는 후진국이 아닐까요? 1967님.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하고 일어난 항의 시위는 인종차별 문제로도 볼 수 있지만 빈부격차 문제가 그 배경에 있습니다. 일부 계층이 부를 독차지하는 한편 흑인을 포함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약탈과 방화와 같은 과격 시위를 부른 게 아닐까요? 해주셨고요. 문자로 카르마 극복님.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는 가난한 사람들과 유색인종들이었습니다. 코로나는 한 사회를 비치는 진실의 거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KBS 열린 토론. 이 시간은 영상으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1라디오 또는 KBS 열린 토론을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토론하는 모습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모두가 시민 논객입니다. 계속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의견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문자캐스터 정의진이었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토론 없이 바꿀 수 있는 세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상의 선한 변화를 갈망하는 당신. 정답이 아니라 질문의 힘을 믿는 당신. 우리 KBS 열린 토론에서 만납시다. KBS 열린 토론, 미국 전역을 넘어서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흑인 남성 사망 사건에 대한 항의 시위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보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은 국제문제평론가이신 인문계열연구소 임상훈 소장, 그리고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에 계시는 민정훈 교수, 그리고 미국인이신 조셉 네멜카 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토론 주제에 관련해서 질문, 건의하고 싶으신 의견, 여러 가지 또 생각들이 있으시면 언제든 보내주십시오. 저희 프로그램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열린 토론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 나눌까 하다가 이제 입으로 좀 제가 좀 밀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당연히 이제 정치인으로서 해야 될 반응은 이제 유감 표명하고, 그 다음에, 평화 시위에 대해서 당연히 그 자유를 인정하고, 그걸 적극 받아안겠다라고 표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리고 강력, 폭력 시위나 이런 이제 약탈 방어에 대해서 강력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좀 도가 좀 지나쳐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진압 위주로 뭔가 가고 있는 듯한 모습, 이게 이제 나타나고 있고, 지금 연방군 투입 문제로 이제 또 갈등이 좀 빚어지고 있는 모습, 이게 이제 문제적인 사건인 것 같은데, 이 바탕 심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민정훈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이제 그 국내 정치적 목적 재선에 도움을 된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에 당선될 때부터 공약으로 냈던 것이 이제 위대한 미국의 재건이고 그것이 국내 정치적으로는 법과 질서를 회복하겠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 8년 동안에 너무 진보적인 이슈들이 미국 사회를 덮었고 이것 때문에 중도 보수적인 특히 이제 백인 유권자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분노했다. 이러한 주장을 펼쳐서 이제 당선이 됐기 때문에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롤모델로 삼는 1980년대의 레이건 행정부라든지 강력한 닉슨 후보가 보여줬던 그러한 모습을 자기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 보수층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많은 그러한 그 요구가 들어왔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이번에 또 이제 그 강경 시위라든지 폭력 시위, 약탈 방화와 관련 사건이 벌어졌을 때 강력한 모습을 보여줘 가지고 미국의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안정성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요구가 들어왔을 것이고 이것이 이제 재선에 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과 어우러져 가지고
또 이제 그 쇼맨십이 좀 강하신 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교회 앞에 가가지고 그 성경을 들고서 네. 보수적인 유권자들,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이제 그분들의 어필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한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기에 미국 대통령이 최고 어떤 정점에는 지도자로서 통합의 리더십, 책임감 있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는데 자신의 정치적 목적만을 위해서 지지층만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움직인다. 이런 모습이 이제 부각되다 보니까 이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갖고 있는 원칙 기반에서 대응을 하는데 퍼포먼스가 지나치다 보니까 굉장히 그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솔직히 이제 법 질서를 강조하는 게 어쨌든 공화당 내지 미국 보수파의 되게 중요한 뭐 목표고 그래서 그분들의 이념적인 것으로 봤을 때 뭐 이상한 행동은 당연히 아닌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런 쇼맨십 같은 거 그리고 분열을 좀 이렇게 유발해가지고 자신한테 이득을 좀 취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 쪽을 좀 지적을 해주셨어요. 조선님 메카 씨도 그런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근데 우리가 트럼프가 뭐 재산 뭐 그런 거 다 얘기하기 전에 트럼프의 배경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는 정치인 원래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타협 뭔가 남들이랑 같이 일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 듣고 결정 내리는 스타일 아니고 회사 대표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고 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 내리는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정치 들어와서 계속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 생기고 사람들이 별로 트럼프가 왜 그렇게 일방적으로 막 결정 항상 내리지 막 고민하고 있지만은 트럼프가 그거 인식 못하고 있어. 그거 잘못된 거. 왜냐면 자기가 항상 나와서 말하잖아요. 내가 최고다. 내가 잘했다. 뭐 나만큼 잘했던 대통령이 없었다.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그거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옆에 와서 좀 이렇게 해보자 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원래 좀 이렇게 독선적인 그런 스타일 기업인으로서 이런 것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모르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것 같으세요?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심심할 때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심심할 때 저처럼 트윗 보러 갑니다. 트윗 보러 가는 이유가 뭔가 정치 관련 뉴스 보도받고 싶어서보다는 좀 웃고 싶어서 심심하고 웃음 나왔으면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 아니지만 그러네요. 어쨌든 쇼맨십이 또 강한데 이게 뭐 그럼 한국말로 이제 흔히 시체말로 이제 자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자기의 어떤 객관화가 안 돼가지고 자기가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지적이신데 임상훈 소장님이 보시기에 그래도 이제 이 사람이 또 영민한 또 어쨌든 성공하고 막 뭔가 이렇게 승리하는 또 정치가이자 뭐 뭔가 성취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나름대로의 전략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글쎄요 사실 이 사업가로서 성공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있습니다만은 과연 사업가로 성공했을까? 그런 사실 그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성공한 구체적인 예가 저는 잘 안 보이거든요. 뭐 어쨌든 간에 그 나름대로 독특한 캐릭터는 있죠. 그러니까 말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 일반인들이 누구나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런 언어로 그 모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그 나름의 기술 그런 어떤 재능은 이제 타고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조셉 씨 말씀하셨는데 그 원래 정치인 출신이 아니고 그 기업인 출신 이 상태에서 이제 그 대통령이 된 사례 이게 우리가 굉장히 그 재미있는 현상이 그 정치에서요, 그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그 대통령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 가장 정치적인 대통령이라 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정치라고 하는 것이 결국 서로 아주 그 첨예하게 다른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그 계속 대화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대화하고 또 설득하고 설득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이런 체질적으로 정치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죠. 국민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치 문화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런 분들이 점점 늘어나면은 그 다음 그 선거 때는 대선이라든가 이럴 때는 전혀 정치적이지 않은 그러니까는 CEO 출신 이건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있었던 현상이고 바로 그런 가장 정치적인 대통령에서 가장 비정치적인 대통령으로 넘어오는 그래서 미국이 지금 딱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능력으로서 그러니까 사업가로서 어떤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재능 있는 어떤 인물인가라는 그 관점보다는 그런 미국인들의 현재의 어떤 그 심리 특히 이제 보수 진영에서 그런 정치에 대한 피로감 그냥 말 듣기 싫고 하기 싫고 그냥 누군가가 정책적으로 팍팍팍
그냥 결정해서 빨리 해버렸으면 좋겠고 네. 그런 심리가 가장 그 높이 올라갔을 때 거기에 아주 적절한 그런 사람이 딱 나와서 대통령이 됐다는 저는 그게 그 어떻게 보면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어낸 이제 배경의 민심이 그렇죠. 있었다는 이제 말씀이시잖아요. 네. 특히 뭐 이를테면 탈정치라든가 정치 혐오증 이런 네. 것들이 이제 활용됐던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번에 이와 같은 전략이 대선 가도에서 실제로 좀 성공적으로 되리라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그러니까 오늘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그 저희가 민감한 이슈를 다루기 때문에 네. 그런데 정치적으로 그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그 가장 트럼프 대통령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 정치가 굉장히 양극화가 돼 있기 때문에 조셉 씨가 오셨지만 유타주에서는 사실 민주당이 이기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렇죠. 옆에 캘리포니아를 가면 거기는 민주당이 텃밭이고요. 그렇게 레드나 블루 스테이트 공화당 지지 민주당 지지가 그 분명하고요. 결국은 경합주라고 하는 데서 표를 누가 더 얻어가지고 선거인단의 과반을 채우느냐가 어떤 승리의 관건이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양극화가 그 정당 그 일체감에 의한 양극화, 즉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민주당만 지지하고 공화당 지지자는 공화당 지지하고 그다음에 이념적으로 그 간격이 굉장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국 정치를 보면 그런 상황에서 사실 그 선거에 나서는 후보가 가장 효과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우리가 집토끼라고 하죠. 그 자기의 지지층을 투표 날 가장 많이 나오게 하는 상대 후보보다 많이 나오게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직 대선이 내일 치러진다면 선거 결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 5개월 정도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자기 정치적 행보는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유권자들에게 내가 법과 질서를 지켜서 당신들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성경책도 들고 나가서 이제 얼마나 우리의 보수적인 가치 우리가 소중하는 안정적인 가치가 중요한 것인가를 갖다가 미국 전역 그리고 전 세계에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자라든지 진보주의자들 그리고 시위자들은 굉장히 혐오스러워할지 모르겠지만 침묵하고 있는 그 다른 한쪽에 절반의 유권자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그냥 중도적이거나 만족하는 그런 그 감정을 보여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타겟이 그 분들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보여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그 통합의 리더십, 책임감 있는 리더십보다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우선시한다라는 비난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이제 집토끼가 되게 중요한 전략인 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결국은 또 이제 스윙 스테이트의 향방 그리고 중도층이나 무당파의 마음이 어디로 향할 것인가도 또 되게 중요할 텐데 방금도 뭐 뉴스에 나오고 있었지만 매티스 전 국방장관이라든가 지금 현 이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들은 이런 연방군을 이런 식으로 동원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이제 자기의 어떤 뭐 같은 파트너였던 그런 사람들조차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공화당 안에서도 이제 약간은 좀 점잖은 축에 속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긴 하거든요. 통합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첫 대통령이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는 거 보면 어떤 것 같으세요? 맞습니다. 그 매티스 전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는 군 출신이잖아요. 군인 시절부터 국방장관을 할 때까지도 계속 사실 그 존경을 그래도 많이 받던 인물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사람을 내친 것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인데 미국의 가치 그리고 더 좁혀서 얘기했을 때 미국 공화당의 가치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전통적인 미국 공화당의 가치는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을 열성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매티스 전 국방장관이라든가 등등 뭐 지금까지의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온건 성향의 공화당 출신 대통령들을 지지했던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는 그 처음에 이제 미국 땅에 들어와서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왔고 굉장히 이제 종교적이고 경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리고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이런 데에 대한 그 가치 이런 것을 미국적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미국에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과연 현재의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보수의 가치라고 생각을 할지 이게 미국의 가치라고 생각을 할지 이거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좀 의문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전략이 앞으로 물론 시간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만은 과연 이게 효과적인 전략일까?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그 뭐라고 할까요? 전략 지역이잖아요. 네. 그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일방적으로 그렇죠. 표가 스윙 가지 스테이트가 되는 스윙 스테이트가 되는 지역이잖아요. 근데 최근 여론조사 같은 것들을 보면은 특히 그 노년층에서 플로리다주의 노년층에서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겠죠. 근데 많이 실망하고 이쪽 돌아선다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말 표현 같은 것들도 자극을 한 것도 있고 예. 예를 들어서 바이든 후보 향해서 뭐 늙은이라 그런다든가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좀 자극적인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그리고 전통적으로 그 우리 그 로스트벨트 혹은 그 팜벨트 이런 특히 그 팜벨트라고 하는 지역 농장 지역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을 이번에 그러니까 저 2016년에 예. 믿고 지지를 해줬는데 중국과의 갈등에서 이렇게 손해를 보는 이런 경우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전략적으로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과연 성공적일까라고 하는 것에 저는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오늘 또 대선 토론은 또 아니니까 어느 정도 짚어봐도 충분할 것 같고요. 대신 요거 하나는 한번 또 생각해보고 싶어요. 제가 아까 이제 미디어가 어떻게 모습을 보여주는가도 되게 중요하다. 사람들의 인식에 차지하는 영향이나 이런 게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 평화 시위가 일단 또 그것도 기본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좀 그 질서를 잡아보자라고 생각하는 여기서 질서는 강력한 질서가 아니라 시위를 하면서도 질서 잡힌 시위를 해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특히나 우리 매체를 통해서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면 맨 불나고 그다음에 구찌 들고 가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이미지들이 많이 나와서 뭐가 지배적인 현실일까에 대한 궁금증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언론이라고 하는 건 또 가십성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평화적 시위 모습보다는 그런 자극적인 시위의 모습을 훨씬 더 많이 보여주는 경향 같은 게 있어서 잘못 반영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네, 그거 맞습니다. 예. 제가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친구들이 실제로 시위를 하러 가요. 뭐 유타주에 계시는 친구 보수적인데 예. 유타도 시위가 있고 어디 간 시위가 있는데 시위는 대부분 거의 제가 봤을 때 90% 이상의 시위는 다 평화적이고 거기에다가 그런 폭력적인 시위가 있잖아요. 그 평화로운 시위자들이 가서 그 사람들 막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폭력을 하는 사람들. 그렇죠. 이렇게 막 가게를 박탈하지 말라 뭐 예, 그런 예.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보다는 그거 평화적이고 그냥 뭐 우리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언론, SNS나 그런 데에서 그런 거 자극적이니까 재미있으니까 많이 보게 된다. 예. 그런 의견이 좀 나오고 있고요. 예, 그 미국 안에 보도도 그럴 테고 또 그거를 우리가 해외에서 잘 모르니까 받을 땐 또 그거를 더 받아가지고 이제 한국에선 더 크게 중폭되는 경향도 좀 없지 않은가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네. 예. 미국 우리가 보는 만큼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정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저도 또 동의를 하고요. 저도 이제 그 어쨌든 미국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 그 많은 기관에서 이제 매일 출근을 하면 그 인터넷으로 이제 미국 사정을 보죠. 그래서 진보 언론 한 3개 띄워놓고 이제 보수 언론 2-3개 띄워놓고 네. 그다음에 악시오스라든지 네. 폴리티코 아니면 다른 쪽에서 중립적으로 보도만 하는 데를 띄워놓고 보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균형을 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언론도 이제 가십성이 있고 아이캐칭하는 그런 화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폭력 시위가 들어오지만 그거에 대해서 뭐 헤드라인은 나오지만 다른 부분에서 이제 보여주는 부분들 그래서 자세히 들어가서 보면 조셉 씨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평화적 시위가 대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낮에 평화적 시위를 하는 사람과 말씀드린 것처럼 밤에 폭력 시위를 하는 사람은 완전히 구분이 돼 있고 그리고 폭력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연방군까지 동원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엄포를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포지셔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지사들이 제대로 그 강력하게 제재를 못하면 연방군을 투입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맥락에서 나온 얘기인데 사실 대통령이 연방제인 미국에서 주지사 요청 없이 그거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명분이 없어서. 예, 그러니까 그건 정치적 상징성일 뿐인데 이런 부분을 이제 어떻게 본다면 진보 언론 쪽에서 굉장히 부각시켜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팍스뉴스의 헤드라인과 CNN이나 뉴욕타임스의 그 헤드라인은 완전히 톤이 달라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르고 그리고 또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그냥 그 중립적인 웹사이트에서 이제 그 주목할 만한 글들을 쫙 이렇게 올려놓는데 보면 거의 반씩으로 나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미국 사람들이 전반적인 미국 사람들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고만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 거의 절반의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하는 글을 올리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면 저희가 전에 간담할 때도 다른 분이 어떤 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런 비판 그리고 트럼프를 대통령을 싫어하는 미국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거고 그런 맥락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지나친 행동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원인은 아니라는 것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떨어져서 냉정하게 좀 봐야 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2016년 선거 결과가 그 당시 언론 보도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될 리가 없었잖아요. 예, 근데 대통령으로 당선된 거 이런 거 보면 확실히 현실하고의 격차 같은 것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이년혜님 같은 경우도 의견 주셨는데 언론의 자극적인 보여주기식 보도 여기나 미국이나 마찬가지네요 하면서 우는 표시까지 해주셨는데요. 예, 그러니까 언론을 소비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아까 우리 민 교수님처럼 다양한 걸 비교해 보면서 보셔야 어느 정도 좀 그림이 잡히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도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한국이 뭐 이렇게 인종차별이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렇게까지 뭐 심하거나 아니면 인종 갈등이 심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혹시라도 우리 안에 잠재된 위험 같은 건 없는가 이런 것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일단 조셉 네메카 씨가 또 그 외부자의 관점이니까 이런 것들을 좀 느끼시는지. 네, 많이 느껴집니다. 근데 네. 어떤 면에서 느껴지면 한국이 최근까지 다른 민족이었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다양한 사회인데 일단 한국에서 인종차별 할 수 있는 기회조차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인종차별주의자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잘 안 보여요. 그렇죠. 근데 미국의 그거랑 달리 미국에는 다양하고 민족들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인종차별주의자들이 보이면은 나가서 직접 뭐 그런 것들을 행동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그런 것 미국만큼 심각한 건지 모르겠지만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실제로 갈등이 만들어질 만큼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상태니까. 예. 그러면 임상훈 그 소장님께서는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 잠재성 지금 말씀 되게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충분히 있는 것 같고 제가 미처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그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얼만큼의 그 차별적인 그런 그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 기회마저도 아직 없었다는 그렇죠. 거울이 없었던 거죠. 네. 그게 굉장히 확 와닿네요. 근데 우리나라 사회가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상대적으로 다양성이 좀 많이 결여돼 있는 뭐 결여돼 있다 그러면 나쁘게 표현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아주 다양한 사회는 아니죠. 그렇죠. 다양한 사회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최근 몇 년 사이에 외국에서 난민이 들어오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여줬던. 근데 이게 객관적으로 다른 나라들과 이렇게 비교를 해서 봤을 때 우리나라로 난민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 건 아니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난민이 완전히 우리나라 풍속까지 바꿔놓을 것처럼 이렇게 이제 굉장히 겁을 많이 먹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도 사실 앞으로는 지구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뭐 이건 거의 이제 진보한 말이 돼버렸죠. 피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걸 섞이는 사람이 성향으로는 좋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죠. 하지만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인데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취약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몇몇 사례에서도 우리가 봤듯이 아까 말씀드렸던 난민 그런 문제 받아들이는 그런 문제에서도 그렇듯이 굉장히 아직까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외국과 섞인다는 것 그리고 다른 문화와 섞인다는 것 다른 인종과 섞인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경계를 많이 하는 그런 사회라는 점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되는 왜냐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끼리만 살 수는 없는 사회거든요. 그렇죠. 단일 민족 강조한다고 해서 뭐 실제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단일 민족도 아니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앞으로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당면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남의 불구경하듯이 이런 태도를 보이기보다 우리 안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런 것들 분명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도 이제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미국이 현재 이와 같은 문제를 겪는 건 결국은 불평등 또는 이제 가난의 문제와 인종의 문제가
결합되면서 또 게다가 이렇게 지금처럼 재난 국면이 이제 나오면서 이렇게 터져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이제 그럴 가능성들이 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건 어떤 것들을 좀 들여다보면서 이 문제를 좀 대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말씀해 주신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 문제 이건 굉장히 미국 사회에서 뿌리 깊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할 때 이제 그 개인적인 일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제 좀 그 저도 그 가난한 그 흑수저 출신이기 때문에 공부할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주말에 실제로 주말에 이제 그때는 이제 허용되지 않는 거였지만 그래도 주말 한인 슈퍼마켓에 가서 20시간을 캐시어 일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그 제가 있던 그 커뮤니티에서 가장 흑인 밀집도가 높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한인 그 분들이 장사를 하실 때 아무래도 이제 그 좀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들어가서 백인들이 들어가기를 꺼리는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장사를 하시는 거기서 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본 경험들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얘기냐면 제가 정확한 단어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 지역에서 흑인 할머니가 그러니까 그 남자 흑인 아이가 태어나면 안쓰러운 눈으로 쳐다보면서 이제 너는 미래가 없는데 또 남자로 태어났구나. 여자로 태어나면 어떻게 본다면 결혼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신분 상승이 될 수도 있고 아무래도 복지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아이를 통해서 남자 아이가 태어난다면 이건 정말로 미래가 없고 불투명한데 참 안쓰럽다 이런 표현을 그런 표정을 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일을 하면서 봤던 경험은 참혹한 것도 많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부분이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개선될 수 있을까? 아무래도 그거는 전반적인 미국 사회의 복지 개념이 아무래도 작은 정부를 선호하거나 자본주의가 아무래도 가장 강력한 미국 사회 시스템을 본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민주당의 오래된 수건인 복지제도의 개선을 통해 가지고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이 돼야지 가능할 텐데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등의 문제 뭐 과거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미국의 99% 이제 그 월스트리트에서 저항하면서 1%에 대해서 99% 저항한다 이런 걸 보여주는데도 그냥 소득 없이 끝나고 말았거든요. 그만큼 미국 사회에 뿌리 깊게 어떤 그 형성된 어떻게 본다면 계급은 아니지만 계층이 어떤 그 구조가 심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비관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도 이제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조심을 해야 될 거고요. 아까 이제 인종 우리나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런 얘기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조셉 씨는 백인이시니까 한국 사회에서 아무래도 그나마 좀 이렇게 좀 덜 노출되셨을 텐데 어떤 우리 동남아라든지 흑인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느끼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이제 결코 이제 단일 민족이라든지 사실 단일 민족으로 주장하기 때문에 더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단일 민족이라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체성을 규정짓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이 상황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더 저항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이제 심각하게 준비를 해야 될 거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는 어떤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어떤 집합적 수준에서 이제 해결하는 노력이 더 가시적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좀 더 상황은 나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인종 내지 이제 소수민족, 소수자의 문제와 이제 이런 가난, 계층의 문제가 결합됐을 때 이제 큰 문제로 이제 터진다라고 이제 저도 이제 외국에서 경험할 때도 그랬는데 결국에는 1세대다 2세대 이 민자들까지는 그 주류사회 편입하기 굉장히 노력을 하다가 한 3세대쯤 내려가면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면서 이번에 보면 ISIS 같은 데 예를 들면 간다든가 극단화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조셉 레벤카 씨가 보시기에 뭐 미국 사회 문제도 괜찮고 한국 사회 문제도 그렇고 혹시라도 이제 그런 위험들이 좀 목격되거나 느껴지시는 그런 부분들 혹시 있으세요? 네, 맞아요. 특히 유타주는 보수적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보수적이다가 거기 갇혀 있는 느낌 받아가지고 막 이상한 일, 나쁜 일 할 때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불평등, 그런 소수자들의 말도 들어줘야. 왜냐면 유타에서 그거 들어줄 기회 딱히 없었어요. 그래서 소수자들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계획이 통로가 있어야 그 사람들이 이렇게 폭력적인 시위나 그런 거 하지 않을 텐데. 그래서 한국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처음부터 그냥 미국이 불이 깊게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한국이 이제 다문화의 시작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미국 사람이나 뭐 여러 사람, 유럽 사람, 모든 사람들이 여기 들어왔을 때 그냥 똑같이 의견을 내서 우리가
누구든지랑 상관없이 막 목소리 낼 수 있는 통로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일찍부터 한국 사회는 좀 소수자가 자꾸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서 위험을 자꾸 줄여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 좋은 의견 주셨네요. 지금 이제 9651님 문자로 주신 분 같은 경우엔 안타깝지만 인종차별과 가난의 문제와 함께 흑인 커뮤니티는 백인들로부터 차별을 벗고 스스로 서기 위해서더라도 그동안 관행처럼 굳어진 폭력의 방식을 멈춰야 합니다. 폭력을 동반한 폭동은 누구에게도 공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시민정신이 절실한 때입니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 3699님 같은 경우엔 총기 소유가 어쩌면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요? 상대방이 총을 가지고 있다는 불안, 두려움이 과잉 방어와 강제 제압으로 연결됩니다. 총기로 흥한 나라, 총기가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 토론으로 좀 이어져야 할 때인 것 같은데요. 한 1분 정도 내외로 미국의 얘기도 괜찮으시고 한국의 얘기도 괜찮고 이런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과연 어떤 문제를 대비하고 어떤 것들을 좀 예방해 나가야 될까 또 해결해 나가야 될까라는 그런 의견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상훈 소장님. 네. 저는 어떤 한국 관련 이야기보다는 미국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미국 사회가 가장 미국적인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얼마 전에 민간 자본으로 우주선이 우주 정거장까지 갔고, 스페이스X. 네. 그러면서 이제 한 달이나 길게는 4달 후면은 안전하게 돌아오면은 본격적으로 내가 돈만 있으면 우주도 여행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잖아요. 스페이스 X라고 하는 거. 스페이스 X의 나라가 미국이죠. 그렇죠. 하지만 미국은 동시에 말콤 X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 X와 말콤 X.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양과 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딱 지금이 2020년 5월, 6월 이때가 미국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고요. 정말 어느 때보다 이 분열을 좀 봉합하고 좀 다시 다듬고 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사실 정부의 수반이기도 하지만은 국가의 수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원 내각제의 총리와 다른 것이 그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신의 정치적인 미래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국가의 수반이라는 거. 물론 트럼프 대통령 이 방송 안 보시겠지만 제발 좀 그거는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셉 네마카시.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좀 놓친 부분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서 경찰 4명 계셨는데 그중에 제가 알기로 2명이 동남아 쪽 몽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인종차별주의자인지 아니면 그냥 경찰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모두가 내가 백인 아니니까 인종차별 안 하겠다 생각하지 않고 나 안에 뭔가 그런 거 있으면은 바로 해결하고 그리고 내 눈 앞에서 그런 차별 아니더라도 소수자 아니면 좀 약한 사람에 대한 나쁜 대응 봤을 때 직접 나서서 도와줄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민정훈 교수님. 예, 지금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미래에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우리가 오늘 얘기한 것처럼 아무래도 미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이고 그리고 양극화가 심한 정치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도 사실 미국으로부터 많은 정치, 경제, 문화적인 걸 수입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교훈으로 삼아서 배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이제 K 방역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시민인식이 얼마나 높은가를 봤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렇지만 그것이 오늘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특정한 사례가 터졌을 때 우리 사회가 보여주는 모습이 결코 미국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도 이제 열린 마음으로서 소수자라든지 다른 다인종 그다음에 다른 국가에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우리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을 지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임 소장님께서 말콤 X의 나라이자 스페이스 X의 나라인 미국의 여러 가지 모습들 이게 또 이제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 잘들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BS 열린 토론 확산일로의 미 시위 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오늘 토론을 나눠봤는데요. 조셉 네메카시 그리고 국제문제평론가이신 인문결 연구소 임상훈 소장 국립외교 미주연구부의 민정훈 교수 이렇게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신 시민논객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KBS 열린 토론 생방송 놓치신 분들을 위해 나중에 팟캐스트 준비되어 있고요. 매일 새벽 1시에 재방송도 됩니다.
저는 내일 저녁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정준이었습니다.